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오늘은 혈액매개 감염에 대해 교육해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우선 강의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보고 노출 경로와 전파 가능한 체액의 종류를 살펴본 후 노출 후 간단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좀 더 자세히 혈액매개 감염 질환의 종류와 노출 후 감염 가능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HBV, HCV, HIV 각각에 대한 정보와 노출 후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HCP는 헬스케어 퍼스널의 약자로 의료 인력을 뜻합니다. 이들은 의료 환경에서 혈액, 조직, 체액과 같은 감염 물질이나 오염된 의료용품, 기기, 오염된 환경 표면에 노출된 보상을 받는 또는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 예시로 응급의료 서비스 직원, 치과 직원, 실험실 직원, 부검 직원, 간호사, 간병인, 의사, 의료기사, 치료사, 약사, 학생, 수련인, 외부 업체로부터 고용된 계약직, 그 외에 잠재적으로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사람들로 사무직, 영양사, 청소직, 보안원, 유지보수 및 자원봉사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PEP는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의 약자로 노출 후 예방요법이란 뜻으로 노출 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소스는 노출 원인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환자에게 사용한 바늘에 찔렸다면 환자가 소스가 되겠지요. 다음으로 노출 경로와 전파 가능한 체액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및 체액의 감염의 노출 경로로는 우선 경피적 손상이 있는데 이는 주사바늘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인 경우입니다. 이외에 눈, 코, 입 점막에 튀는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한 접촉, 물림 등의 경로가 있겠습니다. 혈액 매개 감염 질환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체액으로는 혈액, 정액, 질분 비물, 모유, 양수, 조직,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복막액, 복수, 신낭액, 기타 혈액이 섞인 체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액과 질분비물은 성관계를 통한 전파로 직업적 감염과는 무관하며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복막액, 복수, 심낭액을 통한 HBV, HCV, HIV의 구체적인 감염 위험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체액으로는 대변, 소변, 콧물, 가래, 땀, 눈물, 토물, 침 등이 있으며 단 혈액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출 후 간단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었을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씻어내고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흐르도록 놔둡니다. 원칙적으로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한 상처와 피부는 물과 비누로 씻어내고 점막은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상처 치료를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상처를 짜내는 것이 혈액매개 병원체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으나 소독제의 사용이 금기는 아닙니다. 상처 부위에 부식제를 도포하거나 소독제를 주입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눈에 튀었을 때에는 눈을 뜬 채로 흐르는 물로 적어도 15분간 부드럽게 헹굽니다. 코나 입에 튀었을 때에는 즉시 혈액이나 체액을 뱉어내고 물로 여러 번 입을 헹굽니다. 코를 풀고 물이나 식염수로 코에 묻은 부분을 씻어내며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피부에 튀었을 때에는 물과 비누로 즉시 씻어내며 튀긴 부분을 문지르지 않습니다. 노출 상황과 노출 후 조치에 대해 직업적 손상 또는 노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액매개 감염 질환의 종류와 노출 후 감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매개 감염 질환의 종류로는 HBV, HCV, HIV가 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에 경피적으로 노출된 후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고 있는 감염률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왠지 HBV와 HCV는 비슷한 정도일 것 같고 HIV 같은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공포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피적 노출 후 실제로 감염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HBV가 가장 높은 확률로 감염되며 HCV는 그의 10분의 1 정도, HIV는 다시 그의 1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감염됩니다. 즉 HIV는 찔림 사고 후 실제 감염될 확률이 0.3%로 1000명 중 3명만이 감염됩니다. 감염 위험률을 표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HBV의 경우 노출 원인 제공자, 즉 소스의 혈청학적 상태가 감염 위험률을 좌우합니다. 즉 소스가 HBs 안티젠 양성이면서 HBe 안티젠도 양성일 경우 노출자가 실제로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22에서 31%에 달합니다. 실제 감염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혈청학적으로만 감염 근거가 관찰되는 경우는 37에서 62%입니다. 소스가 HBs 양성이나 HBe 안티젠 음성일 경우에는 노출자의 1에서 6%만이 실제 감염이 발생하며 23에서 37%만이 혈청학적 감염 근거를 보입니다. HCV의 경우 노출자의 1.8% 정도에서 감염이 되며 HIV의 경우 경피적 노출의 경우 0.3%, 점막 노출의 경우 0.09%의 확률로 감염됩니다. 손상된 피부 노출은 점막 노출 위험보다 낮으며 체액, 조직도 측정된 바는 없으나 혈액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HBV, HCV, HIV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노출 후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BV부터 알아보실까요? 의료 인력은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 높은 HBV 감염률을 보입니다. HBV에 감염된 의료 인력의 3분의 1은 HBs 안티젠 양성인 환자를 돌본 과거력이 있으며 대부분이 찔림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긁힌 상처, 찰과상, 화상, 점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HBV는 실온에서 환경 표면에 묻은 마른 피에서 일주일간 살아있으며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이 가장 중요한 전파원입니다. HBV 노출 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출자의 HBV 감염 여부는 소스의 혈청학적 상태와 노출자의 HBs 안티바디 양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출 당시 소스의 혈청학적 상태를 모른다면 HBs 안티젠 검사를 진행하며 노출자의 경우 HBs 안티바디 검사를 진행하여 HBs 안티바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노출 후 3개월, 6개월 후에 HBs 안티젠 검사를 진행하여 HBV 감염 여부를 판정합니다. 노출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또한 필요한데 2차 전염을 막기 위해 팔로업 기간 동안 이들의 혈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혈액, 혈장, 기관, 조직, 정액 증여를 금지합니다. 모유 수유는 지속 가능하며 성관계나 임신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출된 HCP로부터 환자에게 전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HBV의 노출 후 경과를 살펴보면 노출 후 평균 90일 후에 증상이 발생하며 평균 4주 후부터 HBs 안티젠이 발견됩니다. 증상은 보통 수주간 지속되나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영아의 90%, 그리고 1에서 5세 어린이의 25%에서 50%, 성인의 5%에서만이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HBV의 PEP, 즉 노출 후 예방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출 후 일주일 이내에 HB 이뮤노글로불린을 투여한 경우 7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직업 환경에서의 HB 이뮤노글로불린과 HBV 백신 시리즈의 복합요법에 대한 평가는 없지만 태아의 노출 시 복합요법이 더 높은 효과를 보였으므로 직업 환경에서도 그럴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신이나 수유는 HB 이뮤노글림과 HBV 백신의 금기가 아닙니다. 노출 후 예방요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출자의 과거 예방접종력과 HBs 안티바디 소유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집니다. 예방접종력이 없는 노출자의 경우 소스의 HBs 안티젠 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참에 백신을 맞도록 합니다.
소스가 HBS 안티젠 양성이라면 HB 이뮤노글로불린을 1회 함께 투여합니다. 노출자가 예방접종력이 있고 항체도 있다면 더 이상의 처치가 불필요합니다. 노출자가 예방접종력이 있으나 항체가 없는 상태로 2차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소스가 HBS 안티젠 양성일 경우에는 HB 이뮤노글로불린 1회 투여와 함께 HBV 백신을 접종합니다. 소스의 상태를 모른다면 소스가 고위험군인 경우에 한해 HBS 안티젠 양성인 소스에 준해서 처치합니다. 노출자가 예방접종력이 있고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2차 예방접종을 했으나 여전히 항체가 없다면 소스가 HBS 안티젠 양성인 경우 HB 이뮤노글로불린을 2회 투여합니다. 소스의 상태를 모르나 고위험군이라면 HBS 안티젠 양성인 경우에 준해 HB 이뮤노글로불린을 2회 투여합니다. 노출자의 항체 유무를 모르고 소스의 HBS 안티젠이 양성인 경우 HBS 안티바디 검사를 진행하여 항체가 양성일 경우엔 처치가 불필요하며 항체가 음성이라면 HB 이뮤노글로불린 1회와 HBV 백신 접종을 병행합니다. 소스를 모를 경우 노출자의 항체가 음성이라면 역시 HB 이뮤노글로불린 1회 및 HBV 백신 접종을 병행합니다. HB 이뮤노글로불린은 노출 후 7일 이내, 되도록 24시간 이내에 접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 또한 24시간 이내에 시작합니다. 다음은 HCV입니다. HCV가 찔림 사고로 감염될 확률은 1.8%로 효율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바늘 중에서도 내강이 있는 바늘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며 대부분은 수혈로 전파됩니다. 의료 인력에게 상처 있거나 없는 피부를 통한 감염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점막 노출을 통한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체액 또는 조직에 의한 전이는 확률을 측정한 바가 없으나 낮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HBV와 다르게 HCV에 감염된 혈액으로 오염된 환경은 의료 환경에서 전염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아닙니다. 이때 투석 환경은 예외로 합니다. HCV 노출 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소스의 안티-HCV 존재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HCV 양성자 소스로부터 노출된 의료 인력의 경우 노출 직후의 베이스라인 테스트로 안티-HCV와 ALT 검사를 진행합니다. 노출 후 4에서 6주 후에는 HCV RNA 검사를 시행하며 노출 후 4에서 6개월 후에는 안티-HCV와 ALT 검사를 진행합니다. HCV 노출 후에 항바이러스제, 면역글로불린, 면역조절제 등의 예방적 투약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급성 HCV 감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급성 HCV 감염 환자의 15에서 20% 환자는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만성 C형 간염의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출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또한 필요한데 HBV와 마찬가지로 2차 전염을 막기 위한 팔로업 기간 동안 이들의 혈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혈액, 혈장, 기관, 조직, 정액 증여를 금지합니다. 모유 수유는 지속 가능하며 성관계나 임신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출된 HCP로부터 환자에게 전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HIV입니다. HIV의 경우 바이러스의 접종량이 클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환자의 혈액이 유관적으로 오염된 바늘과 같은 도구, 특히 내강이 있는 바늘이거나 혈관에 직접적으로 유치된 바늘과 관련된 술기 또는 깊은 상처일수록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혈청 바이러스량이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환자가 소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의료 인력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PEP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는 혈장의 바이러스량, 즉 HIV RNA는 단지 말초혈액의 세포 밖의 바이러스 양만을 반영하며 최근에 감염된 세포 안에는 HIV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출 후 검사는 노출 후 즉시 베이스라인 테스트로 HIV 안티바디 검사를 시행하며 노출 후 6주, 3개월, 6개월 후 재검사를 시행합니다. 단 4세대 HIV 안티젠 안티바디 테스트라면 6개월 이전에 6주, 4개월째 팔로우업 검사를 진행합니다. HIV와 HCV에 모두 감염된 소스로부터 노출된 후 HCV에 감염된 노출자는 1년 후에도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노출 직후에 시행하는 베이스라인 테스트는 노출 후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저 면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감염 여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추적 관찰 검사 후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노출자 상담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노출 후 특히 6에서 12주 동안은 혈액, 조직, 정액 증여를 금지하고 HBV, HCV와는 다르게 임신과 모유 수유를 금지합니다. 약의 부작용을 관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IV 노출 후 치료와 치료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HIV 노출은 응급 상황이며 노출 후 예방약 투여는 수시간 내에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방 효과가 감소하며 노출 후 72시간 이후에 시작된 예방약 투여는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낮았습니다. 고위험 감염 상황이라면 노출 후 일주일이 지났어도 치료 시작을 고려합니다. 총 치료 기간은 4개월입니다. HIV 예방약제의 기전은 다음과 같이 세포 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의 것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전의 약제를 섞어서 병합요법으로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다음과 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2제 또는 3제 병합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무조건 3제 병합요법을 선호합니다. 3제 병합요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전의 약제를 포함하며 보통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어, 랄테그라비어 성분을 병합한 약제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3제 병합요법으로 변경된 이유는 첫째, 2제 병합요법보다 감염자의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키는 데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둘째, 솔수 환자가 일반적인 PEP 제제의 내성인 점을 감안해서이며 셋째, 새로운 HIV 약제가 보다 안전하고 내약성이 뛰어나며 넷째, 새로운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 노출 후 예방약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솔스의 HIV 감염 여부를 모르고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HIV 전염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노출 장소와 노출 당시 상황을 전문가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집단 내에서 HIV 유병률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약 주사가 널리 퍼진 장소라던가 마약 치료시설에서 폐기된 주사 바늘일 경우 HIV에 감염된 소스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반 병원에서 청소 도중 바늘에 찔렸다고 해서 HIV PEP를 시작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 대비 HIV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PEP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출에 관여한 주사 바늘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검사하는 것은 도구를 다루는 사람에게 위해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PEP 시작 후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노출자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첫째, 소스의 감염 상태가 밝혀진 후 PEP 및 팔로우업 테스트를 지속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둘째, 약물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PEP 독성을 모니터링을 위해서 PEP 시작 후 베이스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2주째 모니터링을 합니다. 급성 증상이 생기면 언제든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는 CBC, 신기능, 간기능 검사 및 PI 제제를 복용하는 당뇨 환자에게서는 고혈당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혈액맥의 감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잠재적인 혈액맥의 감염 노출 위험성을 인지하고 노출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